오겨, 이번 중매는 정말 좋은 혼처다. 안동권 씨 가문의 장남이란다. 과거에도 합격했고 집안도 좋고.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란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오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소녀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 지금 중매로 온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냐? 아닙니다. 소녀는 겉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23. 혼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다. 양반대 교수로서는 늙은 처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오견의 고집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서고에서 몰래 읽은 책, 마이상법.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 관상학 서적이었다. 도대체 이 책의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적어주세요. 바로 그곳을 향해 사랑을 전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숙종 말년, 경상도 안동 땅에 김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으되 근래 들어 과거에 급제한 자가 없어 집안의 기세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논밭이 백여 마지기요 곳간에는 묵은 쌀이 쌓여 있으니 고을에서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는 양반대로 토겠습니다. 그 집에는 된 외동딸 오견이 있었습니다. 오견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한글은 물론이요 한문까지 읽어냈고 시서화에 두루 능했습니다. 얼굴 또한 맑은 달빛을 닮아 고왔으되 눈매는 또렷하여 예사 교수와는 달랐습니다. 저 아시는 눈빛이 선비가 같다더라. 동네 안악들은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혼기는 이미 한참을 넘겼습니다. 16부터 중매가 들어왔으나 오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배에도 살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으나 딸의 고집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사채 마루에는 김진사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진사는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영감이래 어찌합니까? 오견이가 또 중매를 거절했다지 않습니까?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중매는 안동권 씨 가문의 장남이었소. 과거에도 합격하고 벼슬길도 탄탄한 집안인데 또 고개를 저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구려. 김진사는 담배를 툭툭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오견이 마음이 검상치 않소. 글을 읽고 책을 보더니 제 마음대로 혼처를 정하겠다 하니 이를 어찌 말리겠어. 영감, 그래도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도리 아니옵니까? 혼기를 놓치면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늙어버릴 텐데요.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쪽에서 오견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치마 조고리에 머리는 단정히 올렸으되 발걸음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채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견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단단했습니다. 제가 중매를 거절한 것은 불려가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진사가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오견아,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더냐? 벼슬도 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을 마다하니 도대체 무엇을 보겠다는 것이냐? 오견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관상을 봅니다. 뭐 관상? 부인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소녀가 서고에서 마이상법을 읽었사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운명이 담겨 있고 진심 또한 숨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소녀는 벼슬이나 재물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기운을 보고 싶사옵니다. 김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여식이 관상을 본다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무슨 역술가도 아니고. 그러나 오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소녀가 직접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것입니다. 만약 소녀가 잘못 판단한다면 그때는 부모님 뜻을 따르겠나이다. 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감,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러나 김진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보거라.
하지만 올해 안으로 정하지 못하면 그때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옥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 옥연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에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모인 책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운명은 스스로 찾으리라. 겉으로 드러난 벼슬이나 재물이 아닌 진심과 기계를 지닌 사람을. 비록 세상이 비웃는다 해도 나는 내 눈을 믿으리라. 그녀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왔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담배를 태우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근심으로 가득했으나 옥연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 앞에 운명처럼 나타날 한 사람이 세상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름이 지난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옥연은 어머니를 따라 장터에 나섰습니다. 본래 양반대 교수가 장터에 나서는 일은 드물었으나 옥연은 사람을 보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옥연아,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라.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예, 어머님. 옥연은 고개를 숙였으나 눈길만큼은 여전히 장터를 훑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파는 안악의 외침, 옹기를 파는 장수의 구성진 소리, 닭 우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봄은 따사로웠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옥연은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마가 넓으나 눈빛이 흐리구나. 저 사람은 인매가 야박하여 인심이 각박하겠지. 그녀는 책에서 익힌 관상법을 되새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리 비켜라. 천한 것이 장터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옥연도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사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살같이 드러났고 머리는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습니다. 발에는 구멍난 집신이 거우 매달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오른 때와 흙먼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떡을 훔쳐먹으려 들다니 떡장수가 몽둥이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개가 큰 놈, 내가 오늘 혼을 내주마. 몽둥이가 내리치려는 순간 거지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웅크렸습니다. 제발 한 입만. 사흘 굶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으나 굴하지 않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뭐 이놈이 아직도 입을 놀리나? 떡장수의 몽둥이가 바람을 가리며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옥연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떡장수도 몽둥이를 멈추고 눈을 가늘해 떴습니다. 누구시오? 옥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옥연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그러나 옥연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떡장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떡값을 물어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떡장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옥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씨, 저런 거지를 왜 두둔하십니까? 저놈은 장터에서도 유명한 좀도둑이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옥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떡장수는 머뭇거리다가 손가락 셋을 폈습니다. 성냥이옵니다. 옥연은 치마폭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은전 5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떡값은 성냥이요. 나머지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값이요. 떡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얼른 은전을 쓸어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씨가 누구시길래 김진사대 교수 아니시냐? 양반대 가씨가 거지를 구해주다니. 옥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에 쓰러진 사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일어나시오. 거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옥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 뼈건 움푹 들어갔습니다. 수염은 더부룩했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되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눈이었으나 결코 굴하지 않는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옥연의 가슴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높으며 눈매는 깊고 곧다. 코는 꺾이지 않았고 입술은 두터우되 담을 때 굳건하다. 애인은 옥연은 머릿속으로 책의 구절을 따오렸습니다. 궁핍에 숨어있는 용의 기운,
천지를 뒤흔들 기상이 얼굴에 서려 있도다. 비록 지금은 땅에 엎드려 있으나 때가 오면 하늘로 오르리라. 옥연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어머니가 다급히 달려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옥연아,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어머님, 저 사람을, 아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 어머니는 옥연의 팔을 잡아 끌어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옥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지는 여전히 땅바닥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옥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내내 옥연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연아,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거지를 구해주다니. 만약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어머님, 옥연은 침착하게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소녀가 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소녀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미쳤구나. 내가 정말 미쳤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옥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 댁 사랑채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책상을 탁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옥연은 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세워쓰되 고개는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녀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줄 수 없다.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우리 집안이 거지와 혼인을 한다. 그것도 내가 직접 나서서. 이건 혼인이 아니라 집안을 무너뜨리는 짓이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부인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여,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본 그 사람은 그저 거지일 뿐이다. 관상이고 뭐고 그런 것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머님, 옥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녀가 본 것은 겉모습이 아니옵니다. 저 사람의 이마에는 학문의 기운이, 눈에는 꺾이지 않는 지조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궁핍하나 때가 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상이옵니다. 허허, 김진사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관상가라도 되느냐. 책 몇 권 읽었다고 사람의 운명을 안다고. 그건 망상이다, 망상. 아버님께서 소녀에게 한 해의 기한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소녀가 직접 사람을 찾겠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옥연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그건 양반가의 자제를 찾으라는 뜻이었지 장터에 거지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었다. 김진사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때 사랑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김진사의 아우인 김주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마침 고향에 내려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우님, 들어오시게. 김진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주사는 마루에 앉으며 옥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카, 내가 한 가지 묻겠다. 그 사람이 정말 거지가 맞느냐? 혹시 양반 행세를 하는 몰락한 선비는 아니더냐? 옥연은 고개를 들어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손을 보았는데 비록 거칠었으나 굳은 살의 모양이 농사꾼과는 달랐습니다. 붓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김주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님,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우님까지 무슨 말씀을. 김진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조카의 고집이 저도록 세니 차라리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말 쓸모없는 자라면 그때 조카를 설득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만약 그 자가 글 한자 모르는 천한 놈이라면 옥연, 너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예, 아버님. 옥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흘 뒤 김주사는 몇몇 하인을 거느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거지는 여전히 장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저기 있는 자가 그거지요? 김주사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날이 저자가 맞습니다. 김주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경계하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김주사가 물었습니다. 거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룡이라 하옵니다. 강룡, 고향은 어디며 어찌 이 지경이 되었소? 강룡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본래 서울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사옵니다. 아버지는 소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적자인 형님은 소인을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떠돌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자라, 그럼 글은 아는가? 강룡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네, 비록 몸은 천하나 학문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사는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이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줬소. 그럼 한 수 지어보시오. 주제는 춘풍이요. 강일룡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쥐는 붓이었으나 손놀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종이 위에 글씨가 흘러내렸습니다. 춘풍불에 빈천이, 취계 백화 소화신, 종사 금진파세, 심중 자유만리춘. 봄바람은 가난한 이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온갖 꽃을 피워 내 몸을 비웃는구나. 비록 옷깃이 모두 찢어졌을지라도 마음속에는 저절로 만리의 봄이 있도다. 김주사는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는 비록 거칠었으나 기운이 살아있었고 시고는 궁핍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계가 넘쳤습니다. 이건 김주사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날이 소인의 글이 형편없사옵니까? 강룡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김주사는 고개를 가로저 이것은 보통 선비가 지을 수 있는 시가 아니요. 그대 정말 서자였소. 네. 소인은 적자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되 글만큼은 홀로 익혔사옵니다. 김주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께서 이를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강일룡,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그대를 데려갈 곳이 있어. 예. 그게 무슨, 묻지 말고 따라오시오. 김주사는 강일룡을 데리고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는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아우가 가져온 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댁에 정말 그 거지가 쓴 것이요? 예, 형님. 제 눈앞에서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연은 마루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김진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연아, 예 아버님, 내 뜻대로 하여라. 아, 어버님. 옥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례는 조초히 치를 것이며 친척들에게는 알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3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는 이 혼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옥연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모름 뒤 김진사댁 사랑채에서 조초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없었습니다. 오직 김진사 내외와 김주사 그리고 몇몇 타인들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룡은 빌려온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몸을 씻고 수염을 깎으니 그 아래로 준수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여윈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옥연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천지명께 고하나이다. 주례를 맡은 김주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옥연은 강룡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일룡도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다짐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나? 김진사댁 아씨가 거지와 혼인했더더군. 세상에, 양반대 교수가 거지와 아이고 김진사 영감 체면이 말이 아니겠구만. 그 아씨 미쳤나 봐. 멀쩡한 양반 자제들 마다하고 거지를 택하다니. 수군거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연의 귀에는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옥연은 강일룡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서방님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강일룡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아니 부인,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녀의 선택입니다. 옥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비웃는다 해도 소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강일룡은 옥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혼례 다음 날 김진사는 강일룡 부부를 불러들였습니다.
일용, 예. 장인어른 강일용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내가 집안 뒤편에 빈 초가 한 채를 내어주마. 거기서 살림을 차려라. 그리고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석 달치 살과 장작, 그리고 책 몇 권을 내어주겠다. 그것으로 과거 공부에 전념하거라. 3년 안에 급제하지 못하면이 혼인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게 싸웁니다. 강일용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연아, 예, 아버님,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마라. 하지만 아비로서 더 이상 도울 수는 없다.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옥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짐을 꾸려 초가로 향했습니다. 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이영이 벗겨져 있었고 벽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인, 제가 이런 곳에 아씨를 모시다니. 강일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초가도 궁궐입니다. 그녀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을 꾸며봅시다. 두 사람은 온종일 짐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초가는 비록 낡았으나 깨끗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옥연은 부엌에서 불을 지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하겠습니다. 강이 다가오자 옥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첩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은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라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흑흑, 옥연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불을 지켰습니다. 강일용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양반대 교수가 평생 손 한 번 안 되던 일을 이제 내 때문에. 그는 옥연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방님도 처음이시잖아요. 그래도 둘이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함께 불을 지켰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두 사람의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푸아, 강일용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얼굴이 마치 두더지 같습니다. 서방님도 마찬가지예요. 옥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웃다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은 쌀뜨에 보리쌀 몇 호를 넣어 끓인 죽기 전부였습니다. 옥연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퍼서 강일용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드세요. 강용은 그릇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도 함께 드셔야지요. 소첩은 괜찮아요. 서방님이 공부하셔야 하니 많이 드세요. 아닙니다. 함께 나눠 먹읍시다. 강용은 죽을 반으로 나누어 옥연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죽을 떠먹었습니다. 죽은 싱거웠고 목걱했습니다. 양반대 교수였던 옥연이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옥연이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이에요. 서방님과 함께 먹으니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강일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옥연은 강일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은 잘못이 없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그날 밤 겨울바람이 초가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방은 추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끼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부인, 춥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서방님이 계시니 따뜻해요. 옥연은 강일용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용은 옥연을 더욱 꼭 끼안았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리라.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강일용은 새벽같이 일어나 서고로 향했습니다. 장인이 내어준 책들을 펼치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옥연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지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아팠으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연의 고운 손은 거칠러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치마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연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 몇 명이 지나가다가 수군거렸습니다. 적겁진 사댁 아씨 아니야? 맞아. 거지랑 결혼한 그 아씨.
어휴, 저 꼴 좀 봐. 양반대 교수가 저렇게 빨래를 하다니 자업자득이지 뭐. 멀쩡한 혼처 마다하고 거지를 택했으니 그래도 불쌍하긴 하네. 저렇게 고생을 하다니. 옥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빨래를 두들길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견뎌야 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방님은 더 힘든 시간을 견뎌왔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강일용은 서고에서 돌아왔습니다. 옥연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채소죽을 끓였어요. 강일용은 옥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라진 손, 물집이 터진 손가락.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 손이, 이거요, 괜찮아요. 조금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옥연은 손을 뒤로 감추며 웃었습니다. 강용은 그 손을 잡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부인을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아니에요. 옥연은 강희 등을 토닥였습니다. 부끄러운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가난한 건 집이 아니라 뜻이 없는 것이에요. 서방님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강용은 옥연의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가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고 안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며 머지않아 세상이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일용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서삼경을 외우고 역사서를 탐독하고 시문을 지었습니다. 옥연은 그런 남편을 위해 밤마다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원님의 잔치에 초청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장인은? 이게 무슨? 강일용은 당황했습니다. 김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께서 고을의 양반가들을 모두 부르셨다. 내 이름도 들어가 있으니 가지 않을 수 없구나. 하지만 소인은 알고 있다. 하지만 거절하면 우리 집안이 욕을 먹는다. 한 번만 참거라. 강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옥연은 남편의 옷을 정성에 손질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실 거예요. 서방님의 학식이라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부인, 저도 함께 갈게요. 서방님, 곁을 지키겠어요. 옥연은 강일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뒤 원림 대청에는 고을의 양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부인들. 그 사이로 강희와 옥연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저것 봐라, 저 사람이 그 거지 아니냐? 맞아, 김진사 때 가씨랑 결혼한 그 사람. 어휴, 옷은 빌려 입었는지 몰라도 기운이 다르구만. 천한 놈은 옷을 입혀도 천하다더니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옥연은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강룡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원님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진사위를 데려왔구려. 원님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원님.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만. 양반대 교수가 장터거지를 남편으로 맞더니 원님이 크게 웃자 주변 양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일용은 은니를 찐물었으나 참았습니다. 옥연은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자, 앉게들. 원님이 손짓하자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일용은 가장 아래쪽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술과 음식이 들어왔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양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원님이 술잔을 들어올리며 강일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강서방. 예, 원님.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대가 과거 공부를 한다지. 거지가 과거를 본다니 이거 참 웃기는 일이로구만. 주변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원님, 소희는 아니, 잠깐 내가 하나 물어보지. 그대 사서오경을 다 읽었나? 예, 읽었습니다. 그럼 대학의 첫 구절을 외워보게. 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학지도, 제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습니다. 원님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아는구만. 그럼 뜻은 아나?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신의 덕을 밝혀야 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새롭게 해야 하며 최선의 경지에 이르러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한 양반이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저자가 글은 안다 해도 사람 되면 천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글을 읽어도 거지는 거지지요. 하하, 맞는 말이네. 원님이 다시 웃으며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서방, 그대 말 들으니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지. 그럼 그대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소인은 만약 벼슬을 얻는다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백성의 고통, 원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대 자신도 굶어 죽을 판에 무슨 백성을 걱정한단 말인가? 하하, 그는 술잔을 들어 강희룡을 향해 던졌습니다. 썩 물러가라. 천한 것이 감히 고을 양반들 앞에서 주둥이를 눌리다니. 술잔이 강룡의 가슴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옥연은 벌떡 일어나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원님, 모든 시선이 옥연에게 쏠렸습니다. 원님께서는 고을을 다스리는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어찌 한 사람을 이토록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원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계집이 감히 나를 나무란단 말이냐? 이 사람은 비록 지금은 가난하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곧 소녀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옥연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천대하신다면 저 또한 함께 천대받겠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청하니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원님은 입을 벙긋거리다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꼴도 보기 싫다. 강룡은 옥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옥연의 손을 이끌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연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강룡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을 이렇게 욕되게 하다니. 아니에요. 옥연은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방님은 잘못이 없어요. 저들이 눈이 멀어 서방님의 진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서방님, 옥연은 강희룡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의 모욕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힘으로 삼아 반드시 일어서세요. 저는 서방님을 믿어요. 강희룡은 옥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초가로 돌아온 강룡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등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부인을 위해서라도,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욕불절지, 곤불개심, 필장일 운개천. 모욕받아도 뜻을 꺾지 않고 곤궁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고 하늘을 보리라. 옥연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등은 곧 붓을 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소천만은 알고 있어요. 서방님은 반드시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밤을 견뎌낸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폭풍우는 나무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시련은 사람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원님 댁에서의 모욕이 있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희는 그날 이후 더욱 맹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등불을 끄지 않았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책을 펼쳤습니다. 옥연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 급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일이요, 큰일 났소. 사람들이 우르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고을에 형년이 들었다오. 봄가이 심해 농사를 망쳤고 창고의 곡식마저 바닥났다 하오. 뭐라고? 그럼 백성들은 어찌 먹고 살란 말이요? 원님께서 대책을 세운다는데 글쎄웁시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강룡은 장터에 나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참거라 얘야.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희룡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는 초가로 돌아와 옥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원님께 글을 올리려 합니다. 글을요? 네, 흉년을 극복할 방책을 적어 올리려 합니다. 비록 제가 천한 몸이나 백성이 굶주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옥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방님. 서방님의 학식이라면 반드시 좋은 방책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강일용은 밤새 글을 썼습니다. 구항책. 그는 먼저 현재 상황을 냉철히 분석했습니다. 봄가움으로 모내기가 늦어졌고 창고의 곡식은 이미 바닥났다. 하지만 가을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는 3가지 방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유한 양반가에게 곡식을 빌려 백성에게 나누어 주되 가을에 세금을 탐감해주는 조건으로 갚게 할 것. 둘째, 고을의 산에서 칡뿌리와 도토리를 캐어 죽을 쑤어 먹게 하되 이를 관에서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 셋째, 장정들을 모아 저수지를 파고 수로를 정비하게 하되 품삯으로 곡식을 지급하여 백성이 일하며 먹을 수 있게 할 것. 글을 다 쓴 강일용은 옥연을 불렀습니다. 부인, 이것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옥연은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건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훌륭한 방책이에요. 옥연은 남편을 깨안았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역시 범상한 분이 아니세요. 이 글이라면 원님께서도 무시하지 못하실 거예요. 다음 날 강룡은 글을 들고 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원님을 뵙겠다는 게냐. 소인은 백성을 구할 방책을 올리려 합니다. 거지 주제 무슨 방책,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때 마침 관아에서 나오던 김주사가 그를 보았습니다. 일용 아니냐, 무슨 일이냐. 아, 숙부님. 강룡은 김주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주사는 글을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용, 이것을 내가 직접 썼느냐? 예, 숙부님. 놀랍구나. 이 방책이라면 정말 백성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김주사는 글을 품에 넣었습니다. 내가 원님께 전해드리마. 기다려라. 한 시즌 지나서 김주사가 나왔습니다. 일용, 원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강일용은 떨리는 마음으로 원님 앞에 섰습니다. 원님은 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룡, 이것을 내가 썼다는 게 사실이냐? 예, 원님. 원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가 이런 글을 쓸 줄 몰랐다. 지난번 잔치에서 너를 모욕한 것은 내 잘못이었다. 강룡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방책대로 시행하면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원님? 양반들이 곡식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느냐? 강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님, 양반들에게 명분을 주십시오. 곡식을 내놓는 자에게는 조정에 그 공을 보고하고 포상을 내린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도 움직일 것입니다. 원님은 무릎을 쳤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원님은 즉시 양반들을 소집했습니다. 강일방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양반들도 조정에 보고된다는 말에 하나둘 곡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백 석의 곡식이 모였습니다. 원님은 강일용에게 곡식 분배를 맡겼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산에서 칡뿌리를 캐는 일도 조직하고 저수지 공서도 감독하거라. 예, 원님. 강일용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관에서 곡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칡뿌리를 캐실 분, 저수지 공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품삯으로 곡식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용은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장정들은 산과 공사장으로 보냈습니다. 옥연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여인애들을 모아 칡뿌리로 죽을 쑤어 주었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아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고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저수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님은 강일공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에서 흉년을 극복한 방책을 올리나이다. 이는 강일용이라는 자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옵니다.
소문은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들었나? 안동에 기인이 있다더군. 거지 출신이라던데 백성을 구했다지? 그 사람 글재주가 대단하다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원님댁 잔치에서 강일용을 조롱하던 양반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일용은 옥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옥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뭐라고 했죠? 서방님은 반드시 빛을 발할 거라고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서방님의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더 큰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일용이 흉년을 극복한 방책을 세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고 백성들은 무사히 추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수지 덕분에 물 걱정이 없었고 봄에 나눠준 곡식은 약속대로 가을에 탕감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강일용을 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나으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일용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 앞에 말탄 관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안동고을 원님과 강일용은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한양에서 온 관리 아니냐? 무슨 일로 왔을까? 원님이 황급히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안동 원님이 옵니다. 관리는 품에서 황색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하의 교지를 받들라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리가 교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듣건대 경상도 안동고을에서 흉년을 극복하고 백성을 구한 자가 있다 하니 이는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강일용을 한양으로 불러 면담하고자 하니 즉시 상경케 하라.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부르신다고? 강일용이 그 거지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강일용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 무지하옵니다. 관리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일용 일어나시오.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서둘러 준비하시오. 예. 강일용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연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부인, 강일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옥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면담을 하신다고. 옥연은 순간 남편을 깨어났습니다. 서방님 축하해요. 드디어 서방님의 재능을 알아보시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인, 소첩이 뭐라고 했어요? 서방님은 반드시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거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뒤 강일용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진사는 사위를 불러 도포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일용, 이것을 입고 가거라. 비록 새 것은 아니나 내가 젊은 시절 과거 보러 갈 때 있던 것이다. 장인어른, 강일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마땅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한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옥연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김진사도 눈시울을 긁혔습니다. 가서 임금을 뵙고 내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어다오. 명심하겠습니다. 강일용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나으리 다녀오십시오. 임금님께 우리 고을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꼭 벼슬 하셔서 돌아오세요. 강일용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연이 남편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부인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옥연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소첩이 정성껏 지은 주머니예요. 서방님이 항상 지니고 다니셨으면 해요. 강일용은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가지만 먼저 백낙을 만나야 하고 백낙은 천리마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니 소첩은 서방님의 백낙이 되고자 하나이다. 서방님께서는 천리를 달리는 말이 되소서. 강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제가 돌아올 때는 알아요. 서방님께서는 반드시 벼슬하고 돌아오실 거예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서방님. 기다려 주십시오. 부인, 강룡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연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일용도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흘 후 강룡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창덕궁 대전 앞,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 앞에 섰습니다. 소인 강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희룡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물끄러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백성을 구한 방책을 낸 강희룡이로구나. 환공하옵니다, 전하. 짐이 그대의 글을 읽어보았다. 참으로 훌륭하더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 속에 가득했다. 과찬이옵니다, 전하.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어찌하여 벼슬도 없이 백성을 구하려 했었느냐. 강룡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비록 벼슬은 없으나 백성의 한 사람이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옵니까? 좋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도다. 임금은 신하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희룡에게 품계를 내리고 안동 고을의 부사로 삼으라. 전하, 신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강룡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달 후 강룡은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당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리들의 호위를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부사나으리 오셨다. 만세, 만세. 옥연은 대문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룡은 말에서 내려 아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부인. 잘 오셨어요, 서방님. 옥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룡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인,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벼슬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이라면 반드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지난날 강희룡을 거지라 부르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 댁에서 술잔을 던지던 원님도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부사나으리, 지난날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강희룡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합시다. 그날 밤 초가가 아닌 부사 관저에서 강희룡과 옥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서방님. 이건 서방님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에요. 아닙니다. 부인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룡은 옥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옥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소첩은 그저 제 눈을 믿었을 뿐이에요. 서방님 안에 있던 빛을 본 것뿐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은 마치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희룡이 부사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정한 양반을 벌주었으며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었습니다. 옥연은 남편 곁에서 여인네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안동 객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사나으리 한양에서 사신이 오셨습니다. 사신. 강룡은 급히 관복을 정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신은 왕명을 전하러 온 관리였습니다. 강룡 부사는 임금의 교지를 받들라. 강룡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짐이 듣건대 안동 고을이 3년 동안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다 하니 이는 부사의 공이 크도다. 이에 강희룡을 승진시켜 한양으로 불러올리니 형조 참판의 벼슬 내리노라. 강룡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조 참판, 나라의 법과 형벌을 관장하는 정삼품 벼슬이었습니다. 황공 무제하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부사나올리께서 한양으로 가신다더라. 형조 참판이라니 이제 정말 높은 벼슬이구만. 거지에서 참판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나을리가 가지 마십시오. 나을리가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강희룡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양에 가더라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도 백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을리,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을리, 소인은 3년 전 굶어 죽을 뻔했던 늙은이옵니다. 나을리께서 곡식을 나눠주시고 일자리를 주셔서 살았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을리 만수무강하십시오. 강희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믿음 덕분입니다. 한 달 뒤 강희룡 부부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거지도 가난한 신혼부부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정산품 관리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희룡 더욱 맹렬히 일했습니다. 억울한 옥사를 바로잡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며 권력자의 부정을 과감히 탄핵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나라 안에 퍼졌습니다. 강찬파는 청렴 결백한 분이시다. 백성을 사랑하고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더라. 거지 출신이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시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강희룡은 이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조정의 인사를 관장하는 정의품의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옥연은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양집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세요? 옥연이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부인? 처음 장터에서 서방님을 보았을 때를요. 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제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부인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지요. 소첩은 그저 제 눈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 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룡은 옥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장터를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인은 저의 은인이자 스승입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옥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빛은 원래 서방님 안에 있었어요. 소첩은 그것을 본 것뿐이에요. 서방님께서 스스로 일어서셨고 스스로 빛을 발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서당의 훈장이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양반 아씨가 있었느니라. 아씨가요? 그래, 그 아씨는 관상을 볼 줄 알았단다. 그래서 장터에서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알아보았지. 거지를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아씨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 그 거지와 결혼하여 가난하게 살았지만 끝까지 남편을 지켜주었단다. 그래서요? 그 거지는 결국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단다. 그리고 아씨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지. 훈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두는 걸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맞다. 또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그것도 맞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만 그 빛을 발견하고 키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훈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다른 사람의 빛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졌고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관상을 본 아씨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재물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구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아야 하는구나.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오늘날 어느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 아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단다. 세상이 모두 비웃을 때도 자기 눈을 믿었으니까. 할머니, 저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보렴. 지금은 가난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훌륭한 씨앗이 있을 수 있단다. 내 할머니. 그리고 명심하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옥연이 바라보던 그 달처럼 그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거지에서 판서가 된 남자,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 여인,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사랑, 그리고 끝내 세상을 증명해 보인 믿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싶다. 나도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진정한 인연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용의 기운을 품고 있으되 그것을 깨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인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백 년 전 한 여인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나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상은 핑계였다. 옥견이 본 것은 관상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믿음의 힘, 세상이 비웃어도 끝까지 믿어준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가치, 재물과 지위가 아닌 마음과 뜻이 사람의 진가입니다. 시련의 의미, 가난과 모욕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세의 울림,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 년 동안 교훈으로 전해집니다.